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자, 전기 기능사 필기 이론, 드디어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오게 됐습니다. 이 두 번째 시간에 배울 것은 전류, 그리고 전압, 그리고 저항에 대해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가 이제 전기 회로란 무엇인가, 또 전압이란 무엇인가, 이 전류는 무엇인가, 저항이란 무엇인가, 이 세 가지 핵심 단어에 대해서 천천히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평소에도 아마 세 가지는 조금 들어본 적이 있으실 건데, 이 공학적으로 딱 정리가 되는 시간이 바로 이번 시간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전류, 전압, 저항을 알기 전에 우리가 회로라는 말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회로는 영어로 이야기하게 되면요, Electric Circuit입니다. 자, 보시죠. 서킷. 혹시 서킷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서킷. 언제 들어보셨죠? 이 자동차 경주할 때, 이 자동차가 이렇게 경주하는 그 구간을 우리가 서킷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전기에서 부를 때는 전기회로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전기회로는 무엇이냐면은 전기가 돌아가는 길을 우리가 전기회로라고 해요. 이 전기는 재밌는 거는요, 제가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건전지를 하나 놨다고 해볼게요. 자, 이렇게 건전지가 하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건전지에다가 여기 전구를 한번 이렇게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전구라고 하고 이렇게 전선으로 이어 볼게요. 그러면은 지금 전선이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동할 겁니다. 즉 전자가 이동한다는 얘기는 전기 에너지가 이동한다는 건데, 전기 에너지가 어떻게 이동을 하게 되느냐, 여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이렇게 쭈쭈쭈쭈쭈쭈 이동하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도는 거예요. 전기는 이쪽으로 보내서 저쪽으로 써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압력을 만들어서 저쪽으로 보내서 계속 이렇게 순환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플러스에서 쭉 전기가 이동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자, 뱅글뱅글 돌게 됐을 때 이 전구에도 전자가 이동하게 되니까 이 전구는 이렇게 짜잔 하고 이제 켜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가 이동한다고요? 전자가 이동하는 거고, 자, 여기 이렇게 바로 전기 에너지가 움직일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이제 전류라고 이제 부를 거예요. 자, 여기에는요, 바로 전기 에너지를 바로 만들어주는 힘의 원천이 있게 되는 거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원이라고 부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전기는 전자가 움직이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 전자는 원래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냐면,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실제로는 마이너스에서 이렇게 플러스로 움직인다는 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역사적으로 원래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라고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과학기술이 조금 이렇게 발달되다 보니까 이 전기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전자가 움직여서 만들어지는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관측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미 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른다라고 하는 보편적 지식이 일상화되어 있어가지고 뒤엎지는 못해서, 야, 이거는 우리들만 알고 있어. 우리 전기하는 사람들, 특히 물리하는 사람들만 알고 있어라고 우리끼리 약속을 한 거예요. 야, 전자는 원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간다. 그런데 전기 에너지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자라고 이렇게 딱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이때 전원도 있고 전류도 있고 여기 전구도 있게 되는데, 이렇게 그리는 그림은 제가 그냥 이 모양을 나타낸 그림이어서 이렇게 그리는 것보다는 전 세계에 있는 전기 엔지니어들이 모두 다 알 수 있게끔 그림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요. 자, 이런 걸 이제 우리가 회로도라고 부르게 되는데, 전원은 어떻게 하느냐? 전원은 직류인 경우에는요, 이 긴 막대와 짧은 막대를 이렇게 그리게 되고, 긴 막대가 플러스를 나타내고 짧은 막대가 마이너스를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전선은 똑같아요. 전선은 이렇게 나타내고, 자, 여기 전구가 있게 되는데, 전구는 전기 흐름을 방해하는 거라서, 자, 이렇게 찍찍찍찍찍찍 사선을 좀 긋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전선을 또 연결하게 되면은 여기에 전압이 걸릴 거다라고 해서 우리가 전압을 V라고 하고,
여기에 전류가 흐를 거다라고 해서 I라고 하고 이게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렇게 R, 저항이라고 놓을 겁니다. 자, 이렇게 그리는 걸 우리가 회로도라고 부르게 되는 거고 여기에 바로 전압, 전류, 저항이라는 것이 다 사용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전구처럼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전기 에너지를 소비하는 것을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영어로는요, 로드라고 이제 부르게 돼요. 그래서 부하가 원래 여기에서는 이 전체적인 성능으로는 이 전구를 한 개 정도밖에 켤 수 없는데 이 전구를 제가 2개, 3개, 막 10개를 이렇게 딱 붙이게 되면은 부하가 너무 많아요. 그걸 우리가 무엇이라고 할까요? 과부하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거죠. 맞아요. 이 이야기입니다. 오버했다는 거죠. 과부하, 부하가 너무 많다. 원래 공급하려고 하는 능력보다 너무 많은 부하가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과부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영어로는요, 오버로드라고 부르게 되는 거죠. 자, 이제 용어 하나씩 살펴보게 되는데 전압, 전류, 저항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저는 전기를 공부하게 될 때 이 물과 함께 비교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게 됩니다. 여기 물이 있고 그 다음에 전기가 있게 되는데 두 개를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여러분, 물이 많이 흘러가는 거는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물에 우리가 예를 들어 물을 멀리 보내려고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낮은 곳에서 저기 옥상 같은 높은 곳으로 물을 보낼 때에는 우리가 물의 압력이 되게 높아야 되죠. 물총 혹시 사용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물총의 압력을 높이게 되면은 물이 멀리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물에는 압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물의 압력을 뭐라고 할까요? 물의 압력을 뭐라고 하죠? 물 숫자를 써서 우리가 수압이라고 하죠. 맞아요. 물의 압력은 수압이라고 합니다. 수압이 세면 물이 어때요? 잘 나가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 수도 파이프에서 보게 되면은 실제로 이동하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물이라고 했을 때 수압이 세면 물이 잘 흘러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것을 막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가 있느냐? 물이 흘러가는데 잘 못 흘러가게 하는 거. 예를 들어 이렇게 수도 파이프가 있는데 이 수도 파이프 안에 찌꺼기 같은 게 있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아무래도 물이 흘러가는데 조금 방해받게 되겠죠. 이 수도관이 물의 흐름을 잘 막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 여기 수도관에는 물의 흐름을 방해하는 게 있는데 자, 일종의 찌꺼기 같은 거, 뭐 슬러지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죠. 이런 것이 물의 흐름을 막게 되는 겁니다. 원래는 우리가 물을 잘 흘리게 하려면 수압을 세게 하거나 찌꺼기가 적어야 되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전기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전기에서는요, 전기의 압력을 지금부터 뭐라고 할 거냐면요, 바로 전압이라고 할 겁니다. 자, 같이 따라해 볼까요? 전압.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조금 가고 더 깊게 들어가면 원래 다른 표현이지만 그냥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생각을 해 두십시오. 어느 점과 어느 점 사이의 전기적인 압력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압. 맞아요. 여러분이 지금 집에서 사용하는 거 220V, 건전지 1.5V, 110V, 22,900V. 이게 다 전기의 압력을 크기로 나타낸 겁니다. 전압. 전압의 단위는 뭐가 될까요? 여기 이제 기호라고 먼저 써볼까요? 기호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위가 있게 되는데 단위는 V라고 쓰고 읽을 때 볼트라고 있습니다. 볼트. 기호는 V예요. 이 전압이 얼마냐라고 묻게 됐다면 전압 한글로 쓰지 않고 전 세계적인 엔지니어들이 이야기할 때는 V는 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예를 들어 자, V는 10V다. 이거 무슨 뜻이지? 전압은 10V다 이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V는 220V다. 이건 뭐죠? 220V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단위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숫자 뒤에 있는 게 단위가 되는 겁니다. 몸무게의 단위는 220 킬로그램, 키의 단위는 220 센티미터. 예를 들어 이렇게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단위죠. 그 숫자를 나타내는 거죠. 자, 다음에 물은 어떻게
표현이 될까요? 전기에서는요. 움직이는 걸 무엇이라고 하냐면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게 됩니다. 전류. 원래요, 여러분, 전기는 두 가지가 있어요. 전기 에너지는 뭐죠? 전자의 움직임이라고 했죠. 근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움직이지 않는 거를 정전기라고 부릅니다. 전기 중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정지해 있어요. 정지해 있는 전기를 정전기라고 하고요. 움직이는 전기는 우리가 움직일 동자를 써서 동전기라고 부르게 되는데 이 동전기는 전기가 마치 이렇게 흐른다. 커런트라고 해서 이걸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 겁니다. 전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움직이는 전기를 통 털어서 우리가 전류라고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기 전류의 기호는요, I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단위는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A라고 쓰고 이걸 읽을 때는요, 암페어라고 읽습니다. 뭐 현장 가게 되면은 암페아, 암페르, 뭐 암페어, 암페오 막 여러 가지 말 쓰게 되는데 암페어가 맞는 말입니다. 다음에 이 전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분이 뭐 있느냐? 이걸 우리가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저항 따라해 볼까요? 저항이라고 부르게 되고 기호로는요 이렇게 R을 쓰게 됩니다. 왜 R을 쓰게 되냐? 레지스턴스라고 해서 레지스턴스는 전기 기호 R로 표현하게 되죠. 단위는요 자, 이렇게 그리스어 오메가를 그리게 되는 거고 이걸 읽을 때는요 우리가 옴이라고 있습니다. 옴 따라해 볼까요? 옴. 자 그러면 제가 몇 가지 예시를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 R이 이거다. 자, 어떻게 읽죠? 저항이 10옴이다. 읽을 수 있고요. 자, I는 20A다라고 쓰게 되면은 전류가 20암페어다. 이렇게 부를 수 있고요. 다음에 V는 10이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이 10V다. 라고 이렇게 읽을 수 있겠죠. 그러면 저기서 V, I, R 이렇게 우리가 딱 설명을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만약에 V가 1V다. I가 1A다. 저항이 1옴이다. 라고 하게 되면은 전압이 1V고 전류가 1A하고 저항이 1옴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전류는 우리가 암페어 부르게 되는데 전류의 크기는 어떻게 표현을 하게 되느냐? 자, 전류. 하나씩 가보죠. 전류라고 하는 것은요. 자, I로 기호로 나타낸다고 했었죠. I는 시간분의 전기량을 우리가 I라고 합니다. 이 시간을 타임이니까 T라고 하고 전기량을 우리가 Q라고 하는 기호를 쓰게 되면은 전류라고 하는 거는 1초의 전기량이 몇 쿨롬 흘렀냐를 가지고 우리가 몇 암페어냐라고 정의를 해요. 예를 들어 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1초 동안에 5쿨롬의 전기량이 이동하게 되었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I는 T분의 Q. T 1초 동안에 몇 쿨롬? 5쿨롬이 이동한 거니까 5니까 자 이거는 5암페어가 되는 겁니다. 1초에 10쿨롬이 이동하게 되면요. 그거는 10암페어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분수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합니까? 전류는 시간분의 전기량인데 자, 혹시 분수를 이제 잘 익숙하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전류는 시간분의 전기량인데 전기량은 어떻게 될까요? 양변에다가 시간을 곱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시간 약분되게 되니까 전기량은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같죠. 이 전기량이라고 하는 거는 Q였고요. 기호로 하게 되면 전류는 I였고 시간은 T니까 결국에는 전기량은 시간의 전류에다가 시간을 곱한 것과 또 같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1암페어가 10초 동안 흐르게 되면 그게 10쿨롬이라는 거예요. 2암페어가 5초 동안 흐르게 되면 그게 10쿨롬이라고 되는 거예요. 이 어떤 지금부터 량이라고 들어가게 되면요. 쉬워요. 그냥 전기에다가 량을 곱하게 되면 전기량이 되는 겁니다. 량은요, 여기서 시간이에요. 시간. 여러분들이 만약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우리가 급여를 받는다고 해보죠. 그럼 급여는 얼마예요? 일량은 얼마예요? 시간에다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총 받아야 될 그 급여는 시간
시간당 단가에다가 그 다음에 시간을 곱하게 되면 바로 총 이제 받아야 될 금액이 되는 거랑 또 똑같게 되는 거죠. 전류는 그래서 시간분의 전기량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I는 T분의 Q다. 그리고 Q는 I 곱하기 T다. 자, 여기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전기에서는 크게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흐르냐에 따라서 직류가 있고 그 다음에 교류가 있습니다.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극성이 계속 바뀌어요. 직류는 바뀌지 않고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 건전지를 한번 볼게요. 건전지는 이렇게 사게 되면은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플러스고 평평한 부분이 마이너스잖아요.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바뀝니까? 오늘 건전지 샀는데 내일 가게 되면 극성이 바뀌어 있어요? 아니죠. 계속 그대로죠. 극성이 안 바뀌어요. 자, 그런데 교류는 어떻게 되느냐? 교류는 바뀌게 됩니다. 이 교류는요, 여러분 집에 보시게 되면 콘센트가 이렇게 있는데 콘센트에 구멍이 2개 있을 때 극성이 어떻게 되느냐?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계속 바뀝니다. 그러니까 플러그를 꽂을 때 여러분이 이렇게 꽂냐, 반대로 꽂냐 생각합니까? 생각하지 않죠. 그냥 꽂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 직류라고 하는 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극성이 변화하지 않는 것. 이 교류는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극성이 변화하는 것을 우리가 교류라고 하게 됩니다. 이 직류는 우리가 direct current라고 해서 영어로 기호로는 DC라고 부르게 되고요. 교류는 alternating current라고 해서 우리가 AC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가정용이나 송전선, 이렇게 발전소나 변전소에서 우리 집까지 오게 되는 거는 다 교류를 사용하고, 최근에 이제 소형 전기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직류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직류와 교류. 그래프로 그리면은 그래서 직류는 이렇게 여기가 이쪽이 시간이고 이쪽이 극성이면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일정하게 하고, 교류는 변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우리가 사인파로도 모양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전압. 제가 전기는 뭐랑 비교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죠? 전기는 물과 비교하게 되면 이해하기 쉽다고 했었죠. 자, 이렇게 대지가 있습니다. 땅이 이렇게 있게 되는데, 제가 여기다가 수통을 이렇게 하나 놔볼게요. 물통을 하나 이렇게 놔볼게요. 여기 물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를 제가 A라고 하고, 자, 또 하나의 물통은 이렇게 땅 위에 있는데, 이 물통을 이제 제가 B라고 해보겠습니다. A와 B를 이렇게 이제 물 호스로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를까요? B에서 A로? B에서 A로 흐른다고 하면은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 앞으로 무한한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편안하게 막 이것저것 조건 따지지 않고 A가 조금 더 높은 곳에 있으니까 우리는 A에서 B 쪽으로 물이 흐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언제까지 흐를까요? 보통 우리가 이제 만약에 비슷하게 되면은 수위가 같아질 때까지 이 물이 흐르게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은 A에서 B로 물이 흐른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건 바로 A가 뭐가 더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이게 수위가 더 B보다 높기 때문에 A에서 B로 흐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수위가 높다라는 말은 A와 B 사이에 뭐가 또 높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나요? 우리가 수압이 세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죠. 수압이 결국 크게 되면 물은 어떻게 되게 됩니까? 더 잘 흐르게 되겠죠. 만약에 수압이 더 작게 되면 물은 더 잘 흐르지 못하게 되는 거고.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도 똑같아요. 어떻게 돼요? 전기도 바로 전기적인 위치 에너지를 우리가 전위라고 하게 되면은 전위가 높다는 얘기는 바로 전압도 크다라는 얘기입니다. 전압이 크면은 전류가 더 잘 흐르게 되는 거여서 전압은 기호로 쓰게 되면은 제가 V라고 했었죠. V는 어떻게 되냐면은 정확하게 이 설명을 하게 되면은 어떤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눈 것을 우리가 전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예를 들어 10줄의 일을 했다. 근데 전기량이 2쿨롬이었다. 그럼 몇 볼트냐? 이렇게 하게 되면은 5볼트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전압의 우리가 사전적 정의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전기적인 압력이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지금 단계에서는 좋을 것 같아요. 전압이 세게 되면은 우리가 전류가 더 잘 흐른다. 그 정도까지만 아셔도 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전압이 세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게 될 때 이 지점과 이 지점 이런 것을 설명하는데 어느 두 점 사이의 전기적인 압력을 이야기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것도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건전지 사용해 보셨는데 건전지는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건전지는 보통 전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건전지는 전압을 만들어주게 되는데 자 그렇게 만들어지는 전압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하냐면은 또 기전력이라고도 부르게 됩니다. 기전력. 그래서 기전력이 크다라고 하면은 만들어지는 전기가 크다라고 우리가 대답을 할 수도 있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를 조금 이제 저항이랑 같이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다음에 저항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이제 세 가지 중에서 여기 저항이 있습니다. 이 용어가 저항이라는 말은 딱 누가 보기만 하더라도 전기를 왠지 흐르는 걸 방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저항은 조금 우리가 생각할 것이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 있냐면은 저항의 이름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항의 이름 중에서는요, 뭐 접촉 저항이라는 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절연 저항이라는 말도 있고 또 뭐 고유 저항 뭐 이러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방해하기는 방해하는데 접촉 저항 이렇게 스위치 같은 것이 서로 탁 만날 때 이 접촉할 때 얼마나 많이 전기를 방해하느냐 이런 거면 이제 접촉 저항. 절연 저항은 절연물 그러니까 이 전선의 겉에 껍질로 되어 있는 그 절연물이 얼마나 전기 흐름을 방해하느냐 그럼 절연 저항이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고유 저항 예를 들어 구리라든지 은이라든지 철 같은 것이 물질이 얼마만큼 전기를 순수하게 방해하느냐 이런 건 우리가 또 고유 저항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항을 나타내게 될 때에는 저항은 이 또 도로와 비교하게 되면은 조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제가 도로와 함께 여기 전선을 비교해 볼게요. 도로와 전선은. 도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도로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도로가 여기 2차선이 있고 4차선이 있다고 해볼게요. 여러분 2차선과 4차선 중에서 누가 저항이 더 큽니까? 이걸 이제 저항이라고 보면은 누가 자동차가 이동하는데 더 어려움이 클까요? 2차선일까요? 4차선일까요? 2차선은 좁은 거고 4차선은 넓은 거잖아요. 그렇죠? 2차선이 더 저항이 크지 않을까요? 그렇죠? 다음에 이 도로를 보게 되는데 하나는 이 짧은 구간이 있고 다음엔 긴 구간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짧은 구간, 이게 한마디로 한 10km, 긴 구간 100km.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당연히 긴 구간의 저항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에 이 도로의 재질에 대한 이야기인데 하나는 자갈길이 있고 하나는 아스팔트가 있다고 해볼게요. 누가 더 저항이 클까요? 자갈길과 아스팔트 중에서. 당연히 이 자갈길이 저항이 더 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도로를 설계하게 될 때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은 야, 이 어떻게 하면은 차가 더 쌩쌩 달릴 수 있을까? 차선을 조금 넓히고 그 다음에 구간을 최대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로 만들자. 이런 도로를 세 가지 조건을 다 가지고 있는 걸 우리가 이제 고속도로라고 하죠. 차선이 넓고 구간을 최대한 짧게 만들고 그 다음에 재료를 더 좋은 재료를 사용하게 되는 거. 전선도 똑같습니다. 전선은 보통 우리가 어떤 모양을 띠고 있습니까? 전선은 이렇게 원형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자, 이 원형 모양을 띠고 있는 걸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전선을 이루는 요건 중에서요. 첫 번째, 이 면적이 있습니다. 전선의 면적. 그러니까 어떤 거는 가늘다가 있고 굵다가 있습니다. 전선의 면적은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이 전선의 면적이 가는 게 더 저항이 클까요? 굵은 게 더 저항이 클까요? 이 파이프랑 똑같아요. 물이 가는 파이프랑 똑같습니다. 이 전선이 굵을수록 전자가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전선은요, 전선이 가는 것이 저항이 더 크게 됩니다. 자, 이거는 무슨 이야기냐? 전선의 면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적.
자, 다음에 전선의 길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기 길이. 자, 여기 또 짧다와 길다. 어떤 게 저항이 더 클까요? 전선이 당연히 저항이 더 큰 거는 전선의 길이가 긴 거를 우리가 저항이 더 크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 전선을 이루는 재료입니다. 전선을 이루는 재료. 전선을 이루는 재료가 어떤 거를 볼 수 있냐면 예를 들어 여기 구리가 있고 철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구리와 철 중에서 누가 전기적인 저항이 더 클까요? 이 전자를 잘 움직이지 못하는 애들은 이렇게 철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재료라고 하는데 이걸 고유 저항이라고 해보겠습니다. 이 전선은 즉 어떤 것이 영향을 저항과 미치느냐? 여기 A 면적입니다. 몇 제곱밀리미터 되느냐? 다음에 길이 몇 미터가 되느냐? L이라고 하고 이거 단위는 미터죠. 다음에 이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저항. 고유 저항입니다. 이거는 자, 여러분 이거 그리스어인데요. 이 약간 숫자 9를 이렇게 꺾어서 쓴 것 같죠? 이걸 읽을 때는요. 로라고 하게 됩니다. 로라고 하게 됩니다. 이거는 옴미터가 됩니다. 옴미터. 그러니까 이 전선을 이루는 이 특성 세 가지는 바로 면적, 길이, 고유 저항에 대한 겁니다. 면적은 뭐라고요? A. 길이는 L. 고유 저항은 로. 전기 저항은 그래서 R은 이렇게 쓰게 됩니다. 로 A분의 L. O입니다. 즉 재료를 이루는 거는 이 고유 저항이 크게 되면은 구리의 저항도 커지게, 전선의 저항도 커지게 되고, 길이가 길어지게 되면은 저항도 커지게 되고, A가 커지게 되면, 면적이 커지게 되면 저항은 작아지게 되죠. 그러니까 전선의 저항은 고유 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게 되고, 둘 다 커지게 되면 이쪽도 커지는 거니까, 면적에는 어떻게 됩니까? 반비례하게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전선의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뭘까요? 당연하죠. 고유 저항이 작은 물질을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길이를 짧게 하거나 아니면 전선의 면적을 크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제 여기 고유 저항이라든지 그 다음에 길이는 우리가 마음대로 건들지를 못하죠. 예를 들어 여기서부터 저기 100m 떨어진 곳에 전선을 깔아야 되는데 100m 되는 구간을 줄이지는 못하니까. 그리고 전선의 재료는 대부분 다 구리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는 뭐죠?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전선의 면적을 우리가 더 큰 걸 사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전선을 선정하게 될 때, 고를 때에는 할 수 있는 거는 뭐 4스퀘어짜리 주세요. 6스퀘어짜리 주세요. 이렇게 전선의 면적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실제로 길이 가지고 저항을 줄이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게 되는 겁니다. 자, 거기 이제 책에 보시게 되면은 그림 1-8, 그 다음에 1-9에 나와 있는 얘기가 이런 이야기들을 표현하고 있게 되는 겁니다. 거기에 전도율과 퍼센트 전도율 막 이런 얘기도 나와 있게 되는데 이런 얘기를 좀 이제 설명드리자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죠. 여기 지금 자 전류, 전압, 저항이라고 돼 있어서 하나씩 한번 다시 볼게요. 자, 전류 정리해 볼게요. 자, 기호로는 I를 쓴다. 단위는 뭐다? A 하고 읽을 때는 암페어라고 읽는다. 다음에 여기 전압은 V라고 쓰고 이건 단위는 볼트고. 자, 다음에 저항은 기호로 R이라고 쓰고 단위는 옴이라고 쓰죠. 근데 저항의 단위가 R인데 저항은 얼마나 전기를 방해하느냐 이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10옴이랑 20옴이 있다면 누가 더 전기를 많이 방해하는 겁니까? 당연히 25옴이 전기를 더 많이 방해하는 거죠. 얼만큼 몇 배? 2배 더 크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얼마나 전기를 더 잘 통하느냐. 얘는 얼마나 전기를 방해하느냐인데 얼마나 전기를 더 잘 통하느냐 이런 말도 있어요. 저항에 반대되는 말. 그러니까 저항의 역수라고 하는데 이걸 우리가 G라고 하고요. 읽을 때는 컨덕턴스라고 합니다. 어려운 말 들어갔죠. 이거는 저항분의 1이에요. 단위는
ohm을 거꾸로 쓴 거예요. 이게 ohm이 OHM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쓰면은 MHO라고 해서 모라고 읽어요. 단위는 그래서 이렇게 ohm을 거꾸로 그리고 읽을 때는요, 모라고 읽습니다. 예를 들어 10ohm이라고 하는 거는 컨덕턴스, 얼마나 전기를 잘 통하느냐 하는 정도로는 어떻게 나타내느냐. 컨덕턴스는 저항 분의 1이에요. 이거를 10분의 1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0.1 이렇게 모가 되는 겁니다. 0.1 모. 그래서 모라고 나오는 게, 이게 ohm이 거꾸로 있으면은 지금부터는 전기를 더 잘 통하는 정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고, 10모가 있고 20모가 있다. 그러면 22모가 2배 더 전기를 잘 통한다라고 이렇게 놓을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이제 저항의 온도계수라는 말도 있어요. 저항의 온도계수. 일반적으로 저항이라고 하는 거는요, 일반적으로 금속 도체 같은 경우에는 전기가 통하면 통할수록 열이 좀 발생을 하게 되고, 열이 발생하게 되면은 저항이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그래프로 그리게 될 때, 자, 이 오른쪽을 제가 온도라고 하고, 자, 여기 세로로 되어 있는 것을 저항이라고 하게 되면은, 보통 도체는 온도가 올라갈수록 이렇게 저항이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일반적인 도체가 다 그래요. 도체가 뭐가 있어요? 재료가 알루미늄, 구리, 철, 금,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반대되는 애들도 있어요. 온도가 올라갈수록 오히려 저항이 적어지는 애들. 이런 걸 우리가 부성 저항 특성이라고 합니다. 부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예요. 주로 우리가 전해액이라든지 반도체는 이런 부성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여기서 만약에 어떤 구리가 여기 현재 20도씨일 때, 예를 들어 20도씨일 때 뭐 한 15입니다. 그러면 온도가 만약에 한 40도씨로 올라가게 되면은 이 몇 옴이 될까? 이런 질문을 만약에 할 수도 있습니다. 보통 10옴보다는 이제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그걸 이제 공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어떻게 되느냐? 식 1-5와 같습니다. 여기 이 값을 우리가 RT라고 하게 된다면, 이 RT 값은 원래의 저항 R0, 여기 R0에다가 플러스 얼마큼이 더 커지겠습니까? 이만큼이 더 커지는 거잖아요. 이거는 원래의 온도계수에다가 온도가 얼마만큼 올라갔느냐, 그 다음에 R0가 얼마냐, 요거 세 개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뒤에 문제 풀면서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게요. 자, 이 정도만 하셔야 됩니다. 많죠. 맞아요. 제가 지금 한 30분 정도 이야기 드린 것 같은데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어떻게 보셔라? 편안하게 보셔라. 편안하게 보셔라. 여기 있는 거를 뭐 한 번에 다 외우는 건 안 돼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과부하가 걸립니다.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조금 빨리 이야기할게요. 편안하게 보셔야 되니까. 1번, 다음 설명 중에서 잘못된 것은 무엇인가? 1번 보시게 되면은 양전하를 많이 가진 물질은 전위가 낮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아니에요. 양전하가 많게 되면은 우리가 전기적인 압력이 더 세진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위가 당연히 더 높게 되는 겁니다. 2번, 다음 중 전기량의 단위로 알맞은 것은 무엇이냐? 1번은 우리가 쿨룸이니까 전기량의 단위가 맞고요. 2번은 미리암페어니까 이거는 전류의 단위고요. 3번은 나노와트니까 전력의 단위. 4번은 마이크로페럿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커패시터, 정전 용량의 단위가 되는 겁니다. 3번, 어떤 도체에 T초 동안에 Q쿨룸의 전기량이 이동하면 이때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3번에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I는 어떻게 됩니까? T분의 Q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4번, 어떤 도체에 5초간의 4쿨룸의 전하가 이동했다면 이 도체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I는 T분의 Q인데 전류는 물어보고 있어요. I는 시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죠. 시간은 5초라고 했고요. 다음에 전기량은 4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입니까? 0.8A가 되겠네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나타내주지 않습니다. 0.8A가 없어요, 여기서. 그런데 2번에 보시면 0.8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미리암페어라고 되어 있어요. 참 재밌어요, 이 문제. 0.8 곱하기 10의 3제곱 미리암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미리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0.001이죠. 그러니까 요거랑 요거랑 이렇게 없어지게 되니까 이게 0.8A랑 똑같게 되는 거죠. 답은 2번입니다. 5번. 어떤 도체에 6A의 전류가 흘렀을 때 총 전기량이 3600이라면 전류가 흐른 시간은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I는 P분의 Q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는 여기 I 값과 Q 값을 알려주고 T으로 보는 거예요. 그럼 T는 어떻게 됩니까? T는 이 두 개 자리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양쪽을 두 개 자리 이제 바꿔주게 되면 T는 I분의 Q가 되는 거고. 전류가 얼마라고 했냐면 6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Q가 3600이라고 했습니다. 이 약분되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약분되니까 이거는 600초가 되겠죠. 그쵸? 600초는 얼마예요? 60초가 1분이니까 600초는 10분이 되겠네요. 그쵸? 10분, 답 2번이죠. 6번. 어떤 전지에 5A의 전류가 10분간 흘렀다. 이때 도체를 통과한 전기량은 어떻게 되는가? 전기량 물어보게 되면은 긴장하지 마시고 어떤 식을 써야 될지 몰라요. 그러면 내 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앞에 있는 거에다가 량은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기 곱하기, 즉 전류 곱하기 시간 하게 되면은 전기량을 계산할 수 있어요. 전류가 5A라고 했고요. 자, 시간은 여기서 반드시 초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10분이라고 했으니까 초로 나타내게 되면 600초죠. 그러면은 3000 쿨롬이 되겠네요. 답은 4번 3000 쿨롬. 7번 1A/h는 몇 쿨롬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A/h라고 하는 거는 1A가 1시간 동안 흘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1A 곱하기 이거는 1시간이라는 얘기고 1A 곱하기 1시간은 3600초라는 얘기죠. 그러면 3600 쿨롬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8번. 전류를 계속 흐르게 하려면 전압을 연속적으로 만들어주는 힘이 필요하다. 이걸 무엇이라고 하는가? 기전력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답은 3번. 9번. Q, 쿨롬의 전기량이 도체를 이동하면서 한 일을 W 줄이라고 했을 때 전이차를 나타내는 관계식으로 옳은 것은 V는 W를 나누기 Q,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눈 거예요. 전압입니다. 답은 2번. 10번. 이 쿨롬의 전기량이 두 점을 이동해서 12줄의 일을 했을 때 두 점 간의 전위차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한 일, V는 한 일을 전기량으로 나누고 있어요. 지금 한 일이 총 12줄만큼 일을 했는데 몇 놈이 일을 했냐면 두 놈이 일을 했대요. 그러면 이거 6V가 되겠죠. 11번. 3V의 기전력으로 300쿨롬의 전기량을 이동할 때 몇 줄의 일을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W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V 곱하기 Q. W는 밥의 Q. V. 전압이 3V고요. 전기량이 300이니까 자, 이거 900줄이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죠. 12번. 고유저항의 단위로 맞는 것은 옴미터가 고유저항입니다. 답은 2번이죠. 13번. 전도도의 단위. 전도도는 얼마나 전기를 잘 흐를 수 있게 하느냐의 단위가 되는 거고 이거는 모 퍼 미터입니다. 모 퍼 미터. 답 4번이죠. 14번. 전선에서 길이 1m, 단면적 1제곱밀리미터를 기준으로 고유저항은 어떻게 나타내게 되는가? 옴미터인데 이거는 1m당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옴. 전선은 제곱밀리미터 단위고 퍼 미터. 퍼는 나누기라는 뜻이죠. 그렇죠? 1m당 1제곱밀리미터의 옴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15번. 1옴미터는 몇 옴 센티미터인가? 10의 2제곱이죠. 1cm가 1m가 100cm니까. 16번. 1옴미터와 같은 것은 무엇이냐? 답은 2번. 이거는 천천히 혹시 밑에 해설을 보고 시간이 될 때 구하시면 됩니다. 17번. 전기 전도도가 좋은 순서대로 도체를 나열한 것은 무엇이냐? 어떤 게 도체 중에서 제일 좋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전기가 제일 잘 통하는 거는 여러분 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만 하나 꼭 기억하세요. 은이 전기가 제일 잘 통합니다. 일반적인 금속 중에서. 은, 구리, 금, 알루미늄 이런 순서입니다. 알루미늄은 좀 좋지는 않아요. 보통 우리가 저항이 한 35분의 1옴 정도 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그러면 은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왜 보통 구리선을 사용합니까? 라고 전선의 재료를 선택하는 이유를 묻게 된다면 구리는 가성비가 제일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이라든지 금 이런 것들은 연하고 너무 좀 튼튼하지 않고 너무 비싸죠. 그러니까 전선의 재료로는 옳지는 않고 우리가 구리가 더 적절한 재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18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 저항 이렇게 우리가 식을 쓸 수 있었죠. R은 로 A분의 L이라고 놓을 수 있었죠. 이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 저항과 길이에는 비례하고 면적에는 반비례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4번이 맞는 말이죠. 도체의 저항은 고유 저항에 비례하고 단면적에는 반비례한다. 19번. 도체의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요소가 아닌 것은 무엇인가?
전기 저항에 영향을 주는 게 아닌 거. 성분, 길이, 그 다음에 면적 다 영향이 있지만 모양은 상관이 없어요. 3번이죠. 20번.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배가 되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서 저항을 2배로, 길이를 2배로 늘린다고 한번 해보죠. 2배로 늘리게 되면은 저항은 몇 배가 되는 겁니까? 저항도 몇 배가 돼요? 저항도 2배가 되는 거죠. 답은 그래서 지금 여기 함정 있어요. 함정. 길이는 2배로 했는데 최적이 일정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 가래떡 생각하시면 돼요. 가래떡이 있는데 여러분 길이를 2배로 한번 늘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배. 2배로 늘리는데 이 면적, 이 최적, 양은 가래떡의 양은 똑같아요. 그러면 길이가 2배가 되면 면적은 어떻게 될까요? 면적은 반으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럼 면적은 어떻게 돼요? 요거는 2분의 1배가 되죠. 2분의 1배가 되면은 저항은 몇 배가 더 2배가 되고 이거는 반으로 더 늘어나게 되는 거니까 전체 4배가 되는 겁니다. 저항은 4배로 증가합니다. 답은 3번이죠. 21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2배로 하고 단면적을 3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의 몇 배가 되는가? 자, 똑같은 문제예요. R은 로 A분의 L인데 길이는 몇 배? 길이는 2배가 됐고 자, 면적은 몇 배? 3분의 1배가 됐대. 그러면 이건 몇 배? 6배가 되겠죠. 그렇죠? 6배. 답은 3번입니다. 다음 22번. 어떤 도체의 길이를 n배로 하고 단면적을 n분의 1로 했을 때 저항은 원래 저항보다 어떻게 되는가? 뭐 2배 하게 되면은 n의 제곱배니까 답은 2번이 됩니다. 23번. 1m의 저항이 25인 전선의 길이를 2배로 늘리면 저항은 몇 ohm이 되는가? 단 동선의 최적은 일정하다. 최적은 일정하게 되면 4배가 되니까 80ohm이 되는 겁니다. 답 4번이죠. 24번. 전선의 전기 저항 처음 값을 R1이라고 하고 이 전선의 반지름을 2배라고 하면 전선의 전기 저항은 처음 값이 어떻게 되겠는가 물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면적의 얘기인데 여러분 이거 원의 면적 어떻게 구하죠? 원의 면적 구하는 수학 공식. 파이 R 제곱 기억나세요? 반지름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파이 3.14 이렇게 되죠. 그럼 지금 여기서 R 값을 반지름을 2배로 했다고 해요. 여기 반지름을 2배로 하게 되면 전선의 면적은 몇 배가 됩니까? 몇 배로 증가돼요? 4배가 되겠죠? 2의 제곱이니까, 그쵸? 그럼 면적이 4배가 되게 되면 저항은 몇 배가 됩니까? 4분의 1배가 되겠죠. 4분의 1배.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25번. 전선의 길이를 4배로 늘렸을 때 처음에 저항값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선의 반지름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4배가 되면은 2분의 1배가 돼야 되겠죠. 26번. 다음 중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봤을 때 클수록 좋은 거. 접지 저항, 도체 저항, 접촉 저항은 더 작을수록 우리에게 전기적으로 유리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절연 저항은요, 클수록 우리에게 전기적으로 더 유리하게 되죠. 예를 들어 전선이 이렇게 피복을 덮어져 있는데 이 피복에 있는 물질의 전기적인 특성을 우리가 절연 저항이라고 한다고요. 이 절연 저항은 클수록 더 좋죠. 그래야지 우리가 감전될 확률이 더 줄어들게 되니까요. 27번. 금속 도체의 전기 저항은 일반적으로 온도와 어떤 관계가 있게 되는가? 일반적으로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도 커지는 이런 정의 특성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죠. 28번. 일반적으로 반도체의 저항값과 온도와의 관계가 올바른 것은 일반적으로 반도체는 부성 저항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이 온도가 올라가게 되면 저항이 더 감소하게 되죠. 답은 2번. 저항값은 온도에 반비례한다. 29번. 다음 중 저항의 온도 계수가 부의 특성을 가진 것은 무엇이냐? 4번의 서미스터는 부의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30번. 주위 온도 0도에서 저항이 25인 연동선이 있다. 자, 지금 30번. 0도에서 25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온도가 50도가 되었대요. 50도씨가 되었을 때 그러면은 몇 ohm일까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일단 20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20 더하기 몇 ohm일까 이거를 이제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식에서 연동선의 온도 계수가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온도, 이 물음표 친 것은 얼마냐면 물음표는 얼마냐면은 이건 원래의 온도, 원래의 저항 20 곱하기 온도 계수 지금 얼마라고 했어요? 4.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제곱. 그리고 온도가 올라간 만큼 50도. 자, 이거 이제 풀게 되면 되는 겁니다.
5 이하게 되면 10 곱하게 되면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100 이렇게 하게 되면 없어지고 그러면 4.3옴 정도 더 커지게 됐네요. 20에다가 4.3 더하게 되니까 24.3옴이 되겠네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 한번 쭉 풀어봤는데 어려운 공식이 제법 많았어요. 죄송합니다. 그래도 천천히 가죠. 천천히. 마음을 딱 편안하게 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었지만 어려운 중간에 단어들도 있었지만 너 다음에 만날 때는 두고 보자 라고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 만나게 될 때는요 조금 더 귀가 이렇게 뚫리는 기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음 강의에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